안녕하세요. 언박싱 진행자 한유정입니다. 오늘도 정창호 국장님하고 서재현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나요? 뭐 안녕보다는 좀 참담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 하루였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께서 체포되셨을 때 제가 그거를 진짜 밤새도록 지켜봤거든요. 너무 좀 씁쓸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예우는 조금 지킨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전부 다 늘 처음 있는 일이고 법적인 기준이 없다고 해요.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되는 것은 사상 최초라고 언론에서 이제 닉네임을 갖다 붙이는데요. 사실은 대통령과 관련해서 탄핵이라든가 대통령 수사 이런 처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들은 예방주사를 한번 맞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현직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만 달랐을 뿐이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하고 중첩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소추와 또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그 어떤 양극화가 보수 진영이라든가 진보 진영이라든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것이 이제 국민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요. 또 경찰 체포조가 그 경호처가 세워놓는 버스를 사다리를 대고 넘어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러한 모습들이 외신을 통해서 TV로 방송되는 것을 바라보니까 저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고 또 다수의 국민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포 직전에 나 그냥 자진 출석할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고 진작에 나오셔야 되고 또 이미 영상으로 또 인사를 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싸우겠다. 아니 이건 다 불법이다. 이렇게 법을 공부하신 분이 헌법 자체를 부정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헌법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그 체포 영장을 발부할 때도 그렇고 탄핵 그 소추가 발생됐을 때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일종의 확신범에 가까운 그런 거를 갖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체포영장도 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래서 잘못됐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공수처가 또 수색영장을 제시할 때 보면 거기 505 경비단 그 관련해서 경비단장이 직접 도장을 관인을 찍지도 않았는데 관인을 가지고 500개가 찍었다. 이래 그래서 그 위법한 서류다. 이게 줄곧 그렇게 말씀해 오신 거거든요. 새삼스럽게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도 지난번에도 또 같은 담화문에서 또 내신 거고 입장 변화는 거의 없는 거죠. 다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고 현직도 대통령이라면 본인의 사적 감정이나 본인의 어떤 그 사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정의감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절차는 준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국민 다수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네. 그 대통령 메시지 내실 때 혹시 그 보셨나요? 네, 다 네. 실시간으로 근데 다 그 봤죠. 네. 모습을 보셨을 때 평상시와는 너무 다른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남루하다고 할까? 타이도 매지 않으시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명도 없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도나 처지도 참 비루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가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또 내용 면에서도 좀 개변을 넘어서 망상에 가까운 거.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12월 3일 이후에 한 달 동안 진짜 온 나라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사죄가 먼저가 되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동안 잘 지내셨냐는지 이제 다른 세상에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또 싸워 이기겠다 지금 법 질서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 무너짐을 원천적으로 일으키신 주체가 윤석열 당신 본인이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왜 저러시나 하고 그런 만감이 교차한. 민주당에서 탄핵을 너무 남발하니까 국정 운영을 못하겠다 싶어서 하셨다잖아요. 민주당은 한 거는 법 테두리에 낸 거죠. 탄핵도
지금 20 몇 명 탄핵했는데 극단적으로 100명, 200명 탄핵해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탄핵할 만하니까 했다고 주장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탄핵당할 정도로 허점이 있거나 단점이 있으니까 한다고 나라를 위해서, 국정을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과하다. 국민들은 이건 거예요. 과하다고 하지만 비상계엄 윤석열의 행위를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30%나 40%는 민주당이 너무 좀 야당으로서 공격적, 그건 인정하는데 이것을 등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바꿔서 역지사지로 네. 집권당이 만약에 민주당이었다. 그런 얘기. 저도 사실은 훗날에 민주당이 뭐 대통령이나 혹은 이런 행위를 하면 당연히 그거는 직무 정지가 아니고 바로 해야죠, 사실.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국힘이 끝도 없이 그렇게 탄핵을 했다고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야당의 역할이기도 과도하죠. 매번 저도 보면. 그러나 그 과도함을 또 정치적으로 이기거나 비기거나 때로는 패배하는 거는 결국 선거로 민심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를 계속 뭐 여기서 그것이 잘못됐다 옳다 그래서 뭐 탄핵 아니면 비상계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는 없겠죠. 일반 국민들에게도 법에서는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 과도 뭐 예컨대 뭐 설사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살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뭐 어떻게 뭐 살인하거나 뭐 아주 중상해를 입히거나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 거와 똑같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좀 과도한 어떤 탄핵을 한다든지 또 국정 수행에서 발목을 잡았다라고 주장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공감하시는 국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대국민 담화라든가 또 헌법 법률에 입각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잘못된 수단을 동원해서 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죠. 국민의힘 다수 국회의원들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버랩이 조금 되면서 왜 또 우리는 저런 모습을 또 봐야 되나, 우리 지도자가 또 저렇게 또 비참한 모습을 보이나 좀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제 끝까지 이제 최전선이라고 하죠. 그까지 갔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에 대한 우려가 혹시라도 이게 유혈 사태로 번질까 봐 걱정이 많았으나 저는 사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서울시장에 오셨을 때 경호처 직원들하고 약간 실갱이 좀 붙은 적이 있었어요. 지역 기자를 모르시니까 취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민들 다 찍으시는 거는 어떻게 다 규제하실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덩치가, 그리고 다 잘생겼어요. 엘리트들이. 그분들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연금 못 받을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되고 이러면은 그 자랑스럽게 여기던 프로필을 다 포기하고, 그럼 가족 입장에서 저 같아도 위법적인 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행히도 중간 간부들께서 김성훈 차장, 이분의 신임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었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부탁까지 하셨다 하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순순히 대통령을 내줬어요. 그렇죠. 그게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그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제 헌법 수호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혹은 예전 같은 그 뭐 상사에 대한 불법적인 명령이라도 들어야 되는 것이 뭐 의리고 그게 조직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 구시대적인 걸 탈피한 행위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목도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그 사실 그 저도 이제 제 지인들이 이제 군인들 이제 장교 출신들이 있다 보니까 그 선배님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감옥 가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휘관이 30년 동안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저게 인생이 다 부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호관이라든지 그 경호처 직원들도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올바른 행위죠. 용감한 행위고.
저희끼리 그냥 하는 네. 얘기지만 제가 주로 예를 들어서 위에 상사나 뭐 불합리한 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조금 대드는 스타일이라서 훌륭하신 태도입니다. 미움을 받고 선배님 지어보고 이제 출세는 절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엘리트들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국장님. 이건 그 뭐 경호관 개개인의 문제로도 이제 자질 문제도 있겠지만 조직의 큰 틀로 봐야 됩니다. 경호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변을 지키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선출된 분이지 않습니까? 그 헌법과 법률에서 의해서 선출되고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대통령은 당연히 경호처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될 대상인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그 자신을 대통령을 만들어준 헌법과 법률이 위법한 행위라 해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경호처 직원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서 계속 그 위법한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지키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 경호 뭐 처장이나 차장이나 뭐 경호본부장 여러분이 계셨습니다만은 이분들도 처음에 시초에는 뭐 강력하게 대응을 했지만 그분들도 시간이 가고 보니까 이게 헌법과 법률에서 맞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국가 공무원이다 뭐다를 따지기 떠나서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맞지 않게 대항할 수 있는 명분과 수단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 한 것이고 또 뭐 아까 또 말씀하실 때 표현을 대통령을 내주었다고 표현하는데 대통령은 내주는 대상이 아니고 경호처는 경호를 하고 싶어도 헌법과 법률이 거기까지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것이고요. 경호처는 경호처의 뭐 합리적인 직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체포 영장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가 불법인지 뭐가 합법인지 지금 선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TV에서나 언론에서 다 나오신 변호사 분들이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두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사법부도 저도 사법부 절대 선인 건 아닌데 사법부의 판단이 맡겨주면 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2년형 뭐 하는데 무죄가 나와버렸습니다. 1심에서. 그러니 변호사도 보면 저도 좀 그렇지만 국민의힘 변호사들도 영장 실질심사 이재명 대표 할 때도 100%라고 합니다. 감옥 가 있는다 구속. 근데 불구속 상태 수사. 그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 다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건 수사나 어떤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들이 불법이라 주장해서 나 경호해야 돼. 현직 대통령이라서 불법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직이 잠시 정지된 거라고 규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분들은 공무원이시고 대통령이 주체고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이 진보성 성향인지 보수 이거는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킨다는 게 예를 들어 제가 뭐 칼로 위협한다, 제가 감옥에 가자고 가게 되면 경호처가 저를 묶어야죠. 그러나 법원에서 헌법의 정신에 입각한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나온 것은 그건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상사들에서도 이게 불법이다 하는 분과 합법이라고 하는 분들이 갈라져 있으니까 본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성훈 그 차장이 그 이벤트의 왕자라고. 네,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 삐뚤어진 상사 한 명이 조직을 망가뜨리는 것도 저도 일반 회사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조금 더 더디게 발전하는. 근데 봤을 때 그 소위 말하면은 이분들이 봤을 때는 김성훈 차장은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여서 라인이고 낙하산이고 그렇게 신임하거나 존경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역으로 김성훈 차장을 엄청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치면 이게 또 어떻게 조금 달라졌을지.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아니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여기에 왜 그 차장이 뭐 이벤트를 많이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한지 난 모르겠는데요. 경호처 그것으로 발탁이 됐다잖아요. 능력을 인정받아서. 아니 그렇게 발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검증된 것도 아니고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막을 명분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체포돼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다는 소식에 새벽같이 국힘 의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10몇 명이었다가 점점 늘어났는데 이분들을 또 보자고 또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 또 지역의 권영진 의원께서 관저까지 들어가셨죠. 한마디를 하셨다고 하네요. 이게 일부 언론에서 뭐 날선 질문을 했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아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날선 질문을 했는지 저도 또 기자니까 취재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자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쓴 거고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게 경찰청장의 그 전 경찰청장이죠. 기소돼 있는 그 사람의 그 공소장에 보면 총을 쐈으라도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돼 있으니까 지금 그 권영진 그 의원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해서 관저 앞에 가서 시위하러 가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대통령한테 날선 질문이라는 것은 따지거나 뭐 항의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공소장에 뭐 예컨대 그런 내용이 있으니 뭐 정말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고 또 대통령은 내가 그 국회의원 잡아 넣으라 한다고 할 이유도 없고 더 잡아넣으라 한다고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한테 전투력을 좀 향상시키라고 말했는 건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국민의힘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늘 하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만한 국회의원이라고 좀 제발 전투력 좀 갖춰서 좀 싸우고 일 좀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대통령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명 TK 의원들을 하드 막대기라고. 하드 막대. 네. 근데 대통령께서는 저는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뭐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니네들이 힘을 뭉쳐서 나를 좀 보호해라 이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울고불고 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권 의원이 정말 우리 다 잡아가라고 그렇게 시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자체도 용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는 텐데요. 그 뜨는 해에 항해가 뭐 한거하고 이래야 그게 본인이 항의하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전국에서 다뤄주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실 거겠죠. 그렇죠. 뭐 자기적인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입니까? 그분의 양심을 한번 딱 들여다보면 완전히 반대된 행동을 하실 텐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권영진 의원은 또 대구시장까지 하신 분인데 굳이 거기 관저까지 가셔가지고 또 그런 질문을 했다고 저는 믿지도 않고 그런 대답을 또 했다고 해서 또 믿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수만 번의 거짓말을 매일매일 하셨거든요. 뭐 명태균 게이트가 나왔을 때도 2번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 녹취록 보면은 진짜 수천 건씩 매일매일 상담하는 것들이 녹취록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보면 조금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께서 정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매번 말로는 만성한다 하지만 대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새벽에 어떤 그 대구 시민을 위해서 와서 이야기 듣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전국의 중앙방송부터 시작해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자리니까 아무래도 초선들은 얼굴 도장을 찍어야 하는 자리인 거는 맞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평생은 피고인을 조사하던 그리고 아주 그쪽으로는 조금 특출난 재능을 보이셨던 분인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본인이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되셨어요. 근데 그 차 타고 가시는 모습을 살짝 이렇게 비치는 때 거의 눈빛이 영혼이 나가신 분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조사받으러 갔을 때 엄청난 그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셨고 지금 조사하는 검사가 7년 후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타임도 의례적으로 하는 건데 또 거부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투머치 토커. 이름을 묻는 조차에도 대답을 안 하고 무피권을 행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답답할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답답하다기보단 본인이 검찰에서 얼마나 그 무수한 그 피고인을 만났고 이렇게 했다는 걸 아니까 본인이 두려운 거겠죠. 보통 뭐 모르면은 용기 있게 뭐 하고 하는데 본인이 잘 알고 또 본인이 이제 현타가 온 겁니다. 현타가 이제 내가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고 최소한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갈 수 있는 이게 현실이 다가오다 보니까 두려운 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 저도 2년 6개월 동안 참 관찰해 보면 말씀은 굉장히 강직하고 대범한 사람이지만 행동은 늘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큰 덩치 있는데 겁 많은 사람 뭐 그런 식인데 지금 이게 감옥에 갈 상황이니까 본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덩치값을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참 아쉽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지일관 공소처는 그 내란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늘 주장하셨고, 그리고 또 그 당연히 그러니까 그 공수처가 그 신청한 영장 신청 자체도 위법하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나온 발부된 그 체포 영장도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잖아요. 그 주장해 왔으니까 당연히 위법한 기간에는 그럼 왜 갔느냐? 그 담화에도 나옵니다만은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위법한 수사 기간에 위법한 체포 영장에 거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모습을 보이시고 싶은 거죠. 그게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처하는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 위법하다 해놓고는 거기 가서 수사하는 부분의 절차를 꼬박꼬박 다 이행하고 하는 것도 또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 일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피의자에게는 피의자 권리가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도 있고 또 뭐 거짓말할 권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법정이나 이런 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정죄로 처벌받는데요. 범행 당사자는 거짓말을 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책임으로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는 자기가 주장했는 대로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기관이고 위법한 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그 수사도 거부하고 당연히 조서에서 서명하는 것도 거부하겠죠. 하지만 일반 피의자도 자기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 조서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처벌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봤을 때는 탄핵을 해야 될 만한 증거들이 그들 표현대로 차고 넘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법정에 가면 윤석열 대통령도 진술을 해야 될 것이고 자기 방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단을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지금 변론기일 조정도 헌재에서 수용 못하겠다고 했고 체포 적부심도 지금 뭐 해달라고 또 신청을 했는데, 기피 신청 뭐 다 했는데 그 이제 백불이라고 하죠 기자들한테. 네, 변호인 이제 도태우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탁 치고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하는데 됐고 제가 얘기를 다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러는데 이제 다 듣고 난데 기자가 또 질문할까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뭐 이렇게 답변 못해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저 사람 뭐야? 이랬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을 성함이 뭐죠 그분? 윤곽근. 그분을 유심히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게 방송이나 이 카메라에 노출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표정을 못 감춰요. 그러니까 본인의 유명세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나오신 분 같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하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지지자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제3자 시각에서 봤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행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그렇죠. 일각에서 그래서 더 감옥에 빨리 갈 수 있는 급백열차의 기관사다. 이 변호사 측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을 괜히 무리하게 뭐 그 포교령 또 40년 전에 뺏긴 것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시니까 이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도 이게 참 이렇게 고민은 안 하겠지만 고민하려고 하다가도 바로 인용할 것 같아요. 솔직히 헌법재판소에 계시는 판사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들인데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날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재판정에 들어섰는데 그 정청래 의원이랑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심각해요. 어쨌든.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중석이랑 카메라 방송 이거를 의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게 정말 변호를 해주는 사람들 맞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외신에서는 그 현장에 나와갖고
그러니까 지지하는 분들과 뭐 찬성하시는 분들 따로 이렇게 있으면 제가 저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듯이 그 극우 성향의 성조기와 태극기를 같이 흔드시는 탄핵 반대 분들은 정말 너무 험한 용어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방송에 쓸 수 없는 육두문자부터 해서 그런 욕을 많이 쓰셔갖고 좀 기피하는 건 맞아요, 기자들이. 근데 우리는 왜 방송에 안 내주냐고 매일같이 그렇게 항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쌍욕 다 나가는 거를 현장은 다 제외하고 나면 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외신들은 모르잖아요. 저분들이 욕을 하는지 한국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근데 외신에서 BBC에서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했어요, 라이브로. 다 고스란히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봤을 때 저 진짜 너무 이때까지 우리가 힘들게 왔던 이미지, 한국은 정말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다. 그리고 한국 가서는 커피숍이가 어디고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두고 시계를 두고 지갑을 둬도 훔쳐가지 않는 곳, 안전한 곳이었는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분이 비상계엄 안 하고 집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드시고 진짜 연말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면 이렇게 국민들이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지한 대통령이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해서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게 집에서 연말을 보내고 연초 가족과 보내라고 해야 되는데 국민과 함께 같이 싸우자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극우 아스팔트 이분 또 그중에는 정말 애국심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대통령이 한 말씀 듣고 그 추운 그 거리에서 몇 날 며칠 동안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니까 이 나쁜 대통령인 거죠. 그 미국의 시각을 바라보면 뭐 비상계엄은 뭐 당연히 뭐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그 법 절차에 따라가는 그 이제 법치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는데, 미국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미국과 유럽의 일부 선진국 이외에는 나머지 다 비선진국입니다. 비선진국에서는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뭐 동구권 이런 쪽에 보면 그 사실 법치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뭐 쿠데타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성공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지금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비상계엄이 벌어지고 또 국민들의 어떤 다수적인 여론에 의해서 그것이 좌절되고 국회에서 또 계엄이 해제되는 결의가 나오고 그리고 또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에 또 올리고 또 현직 대통령을 영장에 의해서 또 체포도 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언론이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에 바라보다가 한국을 바라보니 여기는 법체주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칭송으로 들리고 이러는 거죠. 그 당연히 또 칭송 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의 뭐 외신이 그렇게 한다, 지금 현재 뭐 방송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훼손은 되죠. 당연히 이제 저 선진국 초유에 들어가고 세계 경제 7인이 5인이 하는 그렇게 걸맞는 어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갖춰졌다고 느꼈었는데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스스로 우리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국에 가면 아주 안전한 나라고 뭐 물건을 둬도 훔쳐가지 않는 나라가 탄핵이 생겼다고 해서 또 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고 해서 그런 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아니죠. 탄핵하고 체포영장이 된 거는 수준 오히려 높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계엄 선포를 얘기하는 거죠. 계엄 선포 때문에 이미지가 상한 거죠. 그렇게 계엄 선포가 됐든 뭐가 됐든 한국의 이미지가 정치적으로나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훼손은 되고 그런 건 있겠지만 뭐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뭐 쉽사리 어떤 이때까지 사왔던 그 70년 가까이 사왔던 민주주의 저력을 이런 일 하나로 스스로 무너뜨리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에 위기도 잘 극복할 것이고요. 이때까지 사와왔던 그런 자산들 잘 보유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위하거나 집회하시는 모습도 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지서정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성조기는 왜 흔드시는 건가요? 그분들의 생각은 그렇죠. 대한민국의 가장 우방국은 미국이고 또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뭐 태극기라는 게 나라를 수호한다는 어떤 자세로 지휘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 당연히 미국은 우방국이고 한미 동맹 한 축이라고 보시고 하시는 거지. 뭐 그런 그 성조기 막 태극기 같이 막 흔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왜 의구심은 들죠. 저도 나이가 있는 편인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대, 30대 청년들이 봤을 때는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직업이 또 대신 물어주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모습을 안 보이고 계시지만 조원진 대표께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대표님, 그 공화당 어르신들은 왜 성조기를 흔들고 왜 할머니들이 미필자들이 군복을 입고 다니세요? 나 너무 무서워요. 이랬더니 그분들 특징이 기사 우리 거 내줄 거예요? 물어요. 오늘 대표님이 인터뷰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언제더라? 그때 박정희 생가 거기에서 완전 난리가 났을 때 그분들이 저를 다칠까 봐 보호해 주더라고요. 왜? 이 기자는 우리 대표의 인터뷰를 할 기자니까. 근데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보니까 엄청 당황하시면서 웃으시면서 나도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좋아요. 얘기하기 곤란하시면 군복은 왜 입으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명예 군인처럼 명예 경찰처럼 그런 조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의미적으로 입으시는 거지 되게 무슨 위화감이나 막 억압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입으시는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무서운 거 맞습니다. 현장 가면은 무서워요, 어르신들. 저도 무섭죠.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채널 A 방송을 주로 하는데 동아일보인데 그 옆에 광화문이니까 성조기를 들고 하시는데 저는 주장해도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구호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대표 구호가 굉장히 많아요. 이재명 대표 구속.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결역. 이게 이게 가짜 뉴스거든요. 그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본인의 주장을 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이런 것들이 악마화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됐는데 주한미군 철수할 능력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그렇게. 환불할 수가 없는 없습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LA 산불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지금 제주항공 터져갖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했는데 뭐 남의 나라 산불 걱정하냐고 그랬는데 그 뒤에 또 어떤 가짜 뉴스가 돌았냐면 트럼프가 디바줄기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돈 거예요. 근데 제보 이거는 진짜 민주당이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언론이나 뭐 취재를 하면 또 금방 또 가짜라기보다는 진실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요즘에 보면 뭐 카톡, 검열, 민주당 하는데 이런 것이 더 국민을 되게 두렵게 하는 마케팅인 거죠. 어르신들이 그거를 단톡방에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엄마 단톡을 보니까 저희 엄마는 아예 읽지를 않으시던데 정말 너무 심각한 스토리들이 많아요. 저도 많아요. 근데 원래 그 SNS 이런 데서 그런 거는 원래 민주당이 우세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은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할 이유도 없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근거에 맞게끔 하려고 하죠.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이제 시나리오나 그런 소설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뭔가 집결하고 뭔가 정보를 하고 이런 거는 사실 국힘보다는 민주당이 조금 더 잘하셨거든요.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근데 그거를 나쁘게 배우신 것 같아요. 저기 뭐 상대가. 국민의힘 근데 어르신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한 건 아니고 뭐 어떤 뭐 모르겠습니다. 뭐 단체나 뭐 조직이 있겠죠, 당연히. 방에서 관여한 건 없어요. 없죠, 당연히. 어르신들 그렇죠. 자신들 방이죠. 공화당 어르신들이 한 번씩 움직이시면은 일단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행사에 버스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10대 정도가 기본으로 오시거든요. 그리고 당 자체에 쌓인 돈이 많아요. 공화당 조원진 대표하고 친하시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신 거예요?
글쎄요, 뭐 조용하시진 않고 매일같이 그 메시지를 내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시는데 안 내주잖아요. 언론에서 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시니까 아마 조은진 대표도 아마 좀 답답하실 겁니다. 그 좀 어떻게 영향력을 좀 키우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어떤 보도 자료가 나온 것 같던데 메시지는 계속 내고 있는데 주류 언론에 아직 관심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화당 어르신들. 너무 쌍욕을 하시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감안해 주시면은 저희 어디든지 취재 나갑니다. 외신들은 국민의 수준을 아주 칭송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국힘에서는 이와 반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불 속의 독립군처럼 우리끼리 아니야, 불법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으신데 도대체 기정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홍 시장 경우에도 장이 열렸다 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거는 누구나 지금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스탠스를 하면은 아스팔트 기껏해야 30% 가지고 대선 다시 권력 못 잡잖아요. 국힘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그 뭐 국민의힘만 얘기할 게 아니고 뭐 말 나온 김에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내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는 국민은 방향이 틀립니다. 스스로가 말하는 국민이 다 틀립니다. 그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이 갈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당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어떤 숙명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정당은 결과적으로 그 국민 여론, 나아가 선거에서 나오는 표로 먹고 사는 결사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좀 반색할 만한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대통령 지지율, 국정 수행률이라든가 지지율을 하는 건 지금 사실은 뭐 탄핵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고 하는 상태니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정당 지지도를 놓고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했는 여론조사 발표된 게 있던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앞서더라도 과거에 비할 수 없게끔 오차범위 안에 가든가 아니면 별로 격차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앞서 나가는 그 경우가 있고요. 또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60%가 넘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율은 또 뭐 30% 중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이고 비상계엄 때문에 비난을 받고 탄핵되는 상황이었고 또 뭐 체포영장이 뭐 집행이 된다든지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것밖에 안 돼? 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보면 여러 후보들 중에서는 압도적이지만 40%를 못 넘기고 있거든요. 30% 중반의 어떤 그는 굴레에 딱 갇혀버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바라보고 싶은 그 국민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지지를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이런 지지를 우리가 빨아 흡수시킬 수만 있다면 당의 지지율도 더 올라가고 차기 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떤 대선에서도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계산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중도층에서 바라보는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니 대통령이 저적이 되면 반성하고 또 뭐 좀 뉘우치는 듯한 어떤 뉘앙스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국민의힘이 바라보고 있는 국민, 바라보고 싶은 국민은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고 또 현재 국민의힘에게 또 지지를 보내주고 있고 앞으로 또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국민을 바라보고 지금 하는 제스처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국민의힘 틀림없는 사실은 대통령이 잘못된 비상계엄을 했고 지금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탄핵이 될지도 모르고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니만큼 분명히 국민들에게 잘못했다는 그런 뉘우침을 갖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강한 정당을 만들고 또 건강한 후보를 선정해서 건강한 대통령을 또 배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부분에 우리 잘못 없어요. 우리 별로 잘못 없어요. 우리가 또 설사 잘못했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잘못했어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나훈아 가왕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왼쪽 누구는 잘했나. 그러니까 집결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건 알지만 쟤들한테 뺏길 수 없으니까 우리 뭉치자 이거 단순히 그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은 술에 취했었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에 취해 있어요. 그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편한 대선도 있지만 편한 지방선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건강하다고 합니다. 막 자유롭게 탄핵 반대도 하고 계엄도. 근데 이게 건강한 게 아니고 아픈 정당인 게 건강한 정당은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주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올바른 소리 한 10명은요. 그냥 범죄자 취급당하고 이상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됐어요. 80%가.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때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지금 더 진지하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수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헌법재판관에서도 가죠. 그냥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돌파할 때는 기본적인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다, 제명한다, 석고대죄에서 매일매일 앞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절하면서 계속 혁신해 나가고 좋은 후보 나오게 하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면 먹히는 전략이 되는데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은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서 대변인께서 좋은 말씀 하나 하셔서 또 한번 다시 언급하고 싶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술에 취하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에 취했다고 말씀. 아주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그 저 하나 더 덧붙이자면 지금 또 민주당을 바라보거나 민주당은 이재명에 취해 있다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 세 지적된 세 곳이 모두 그 취하지 않고 그 취함 상태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렇게 해야지 표심을 받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요즘 너무 소외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너무 잡혀 있으니까 포커스가 야당의 대표답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시면서 이제 빨리 정리를 해서 민생하고 경제를 돌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와중에 전부 다 뭐 당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전부 다들 너무 이기적으로 굴고 있고 권성동 대표 완전 공산주의자처럼 요즘 굴고 있더라고요. 김상욱 대표 보고 나가라고 이렇게 권고도 하시고 검사 출신이라서 그러신지 또 좀 스탠스를 좀 강하게 이렇게 취하시는 건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대표하시기 전까지는. 근데 속 시원한지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진짜 동네 싸움할 때나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 권성동 대표는 사실 그 조금 이게 저는 자질 함량이라고 부족하다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비상시국에 지금은 또 다시 108명 국회의원이 또 똘똘 뭉치자고 해가지고 또 전사가 되자고 하시는데 그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지금 국가적 탄핵이 당한 대통령 탄핵이 당하는데 안도는 할 수 있죠. 그 약간 리스크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러나 속이 시원하진 않죠, 당연히.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속이 시원하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그 방송을 통해서 야당 대표에게 속이 시원하십니까 물으면 그게 국민이 바라보는 대다수가 그게 무슨 질문이냐라고 반문하시겠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분은. 저는 그 오래간만에 얼굴을 내비친 민주당의 김민석 지금 최고위원이신가요? 수석 최고시죠. 네. 저는 김민석 의원이 옛날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제가 기차 안에서도 진짜 이렇게 근접거리에서도 뵌 적이 있는데 너무 스탠스가 강하셔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 권력의 맛을 보거나 권력을 위해서라는 사람이 눈빛마저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권성동 대표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권력을 잡았네죠. 잡았다고 생각하죠, 지금 대표니까. 그리고 다 이제 옛날처럼 사실은 그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소수예요, 소수.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주류가 됐죠. 주류를 대면서 그 나머지를 다
완전히 뭉개버리고 지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답답하네요, 국장님.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참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맞는 말씀하셨다. 처음이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다. 제1야당의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고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이 좀 많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은 뭐 사실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이르렀고 이재명 대표께서 의지만 있으시면 민생 회복 또 경제에 전념할 수 있으실 힘과 능력을 다 갖추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그것도 외환죄를 첨부시키는 상설특검법을 또 이제 또 만들고 또 추진하고 계시고 그 비상계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해야 된다. 그걸 또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지면 또 대선이 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굵직굵직한 정치 현안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대표가 말씀하시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실 수 있을지 그 의문인데요. 제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민생과 경제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실 그 말씀하신 거를 보고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한 수 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이재명 대표께서 경기도지사 하실 때 정말 살림은 정말 잘 살았다는 그 평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딱 멘트를 던지실 때 야 역시 중도를 보고 미리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딱 느껴졌어요, 저는. 야, 영특하시다. 근데 사실 민생 얘기한 거는 2년 6개월 전부터 계속 그건 누구나 얘기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 뉘앙스나 스탠스나 그 시기나 이런 거를 아주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으면 저는 활용보다는 정상인이라면 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너무 소외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만 항상 TV에 나와요. 아닙니다. 저희 2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 방송 주제 엄청 많이 해가지고요. 소외돼도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안심도 안 하시겠지만 요게 지나가면은 그 다음 타자는 이재명 대표니까. 이재명의 시계가 이제 다가온다, 시간이 다가온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험담 아닌 험담 악마화하는 전략인데 저는 이게 실패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매번 작년에도 그랬어요. 뭐 10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그러니까 저도 증권회사에 다녔지만 위기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나 대다수가 알면 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명태균 같이 우리가 모를 때 이게 엄청난 위기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되려면 사법이라든지 어떤 과거의 행위가 아니고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 대표 자격이 안 된다는 건데 과거에 있던 거 있잖아요. 계속 공격하게 되면 이게 역효과 나는 거예요. 이제 사실. 묵혀놨던 거는 이제 소멸된다 이 소리. 아니요, 묵혀놓은 게 아니고 새로운 리스크라든지 새로운 단점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어떤 국민의힘의 전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총선 때도 보시면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방송에서 이렇게 겸손한 척했지 압승할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전략이 없이 무조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또 안 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해서 뭐 사실은 내심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제는 저도 이제 사람들이 변호사라 할 정도로 다 알 정도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다 알아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모르겠어요. 대선 전략으로 하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일단 제가 이재명 대표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일들이 좀 과거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결론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5가지 재판도 선거법 1심만 나왔을 뿐이지 그 나머지 좀 하나 된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이 났으면 이게 과거형인데 결론이 나고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탄핵되고 조사받아서 처벌받는다면 거꾸로 똑같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에 제기됐던 지금 기소되어 있던 재판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다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재판을 또 받잖아요. 5개, 무려 5개. 근데 그 근거도 김문기를 모르냐 하냐.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저도 아마 선거 기간에 토론해 보면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기소될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 본인 또 그랬잖아요. 김건희 저기 이제 주가 조작할 때도 이모 선수에게 뭐 10개월인가요? 4천만 원 손해 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6억 이익이에요. 근데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 또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기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법의 잣대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르죠. 것 같아요.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주식도 걸 많이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김건희 여사가 26억 벌었잖아요. 예를 들어 김혜경 여사가 26억을 벌었다 해보십시오.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진짜? 뭐 어찌 됐던 간에 된게 아니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공수처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거를 반대하면서 분신하신 분이 생겨서 처음에는 보도가 되기를 사망하셨다고 났었는데 위독하시는 수준까지 저희가 그 시점에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대묻고 싶어요. 양쪽의 극렬한 지지자 어르신들 윤석열, 이재명이 뭐 해주는 거 있습니까? 왜 분신을 하시고 왜 목숨을 그렇게 버리려고 하세요? 전 진짜 그게 너무 분했습니다. 왜 우리가 정치인들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합니까? 그런 일을 이제 2번 다시는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하실 마음이 있는 분들은 지금 접으세요. 당에서 하는 거짓말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믿는다면 그 거짓말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진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하는 모든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들통나게 되어 있고 역사 안에서 수치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 이제 이 심각한 얘기 빼고 좀 풀어서 저희 방송 유튜브 채널이 한 2년여 전보다 구독자가 2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래서 반응이 조금 좋고 얼마 전에도 조금 빵 터지는 게 있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상에 혹시 국장님 슈퍼챗이라고 아세요? 아, 슈퍼챗. 네. 예. 네. 돈 후원하는 그게 달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10,000원 뭐 이런 거는 달렸었는데 20만 원을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방송을 통해서 만약에 보시게 되면 신동민 선생이 솔직히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게 지원 안 해주시는데 구독자분께서 그렇게 지원해 주셔서 저 너무 감동받아서 바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달았습니다. 20만 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원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고 힘이 나요. 그래서 신 선생님께서는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좀 주세요. 저에게. 저 개인적으로라도 커피 쿠폰이라도 선물하고 싶습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 한번 했어요. 발전하고 있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